JW그룹의 70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 꼭대기를 차지한 권지혁 회장의 사무실은 완벽한 통제와 냉정함 그 자체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밑에 깔려 있었지만 남자의 시선은 그 광경에 잠시도 머물지 않았다. 그의 무채색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이목구비는 감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조각상처럼 차가웠다. 그는 거액의 몸값으로 지불된 서류의 마지막 사인을 하고 있었다. 법무팀장이 땀을 닦으며 조용히 서류를 챙겨나갔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강서연. 그녀가 오늘부터 권지혁의 새로운 개인 비서이자 그의 펜트하우스에 묶인 존재였다. 그녀는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그녀의 존재감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권지혁의 책상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평범한 외모. 그러나 훈련받은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 그 부조화가 흥미로웠다. 계약 내용은 숙지했나?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회장님.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좋아.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다. 내 일정은 1분 단위로 관리되어야 하고 내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한다. 불필요한 질문이나 감정 표현은 금지다. 넌 내 아버지의 빚 대신 이곳에 온 거니까. 지혁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할 생각도 배려할 생각도 없었다. 그에게 강서연은 그저 유진 그룹을 향한 거대한 복수 계획의 일부로 예상치 못하게 손에 넣은 흥미로운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보았다. 놀라울 정도의 무술 유단자, 다국어 능통, 그리고 고아.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지혁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순종, 혹은 완벽한 체념. 그는 만족스러운 듯 의자의 등을 기댔다. 김 비서에게 업무 인계받고 펜트하우스 내 숙소로 가봐. 오늘 밤 내 서재 정리가 첫 번째 임무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그녀의 존재를 지웠다. 그날 밤 지혁은 늦은 시간까지 일에 몰두했다. 수백억이 오가는 MA 서류를 검토하던 그의 집중력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깨졌다. 서재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자신의 공간에서 소음을 만들다니. 그는 짜증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묵직한 서재 문을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 밖이었다. 거대한 현대 미술 조각상이 바닥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강서연이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조각상의 날카로운 금속 부분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듯 하얀 블라우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무거운 조각상을 밀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지혁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비정상적인 힘에 놀랐지만 곧이어 분노가 치밀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그 소리에 놀란 듯 힘의 균형을 잃었고 조각상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며 굉음을 냈다. 동시에 그녀도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혁은 부서진 조각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억 원짜리 예술품이었다. 첫날부터 사고인가 빚에 이자까지 붙이고 싶은 모양이군. 그는 피를 흘리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어차피 그에게는 망가진 물건과 다친 부하 직원 중 전자가 더 중요했다. 그는 구급 상자를 가져오라 소리치려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 네가 망가뜨린 건 네가 치워야지. 하지만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 어깨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은 듯했다.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지역은 혀를 찼다. 일 처리가 귀찮아졌다. 그는 구급상자를 직접 가져와 그녀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치료해. 내일, 내 일정에 차질 생기게 하지 마. 그가 차갑게 말하며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그녀가 상처를 확인하려 몸을 움직이다가 피에 젖어 찢어진 블라우스가 더 벌어졌다. 그리고 지역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그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착각. 그녀의 오른쪽 상처 바로 아래. 피로 얼룩진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진 문신.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복잡하게 얽힌 용의 비늘과 불꽃. 그리고 그 중앙에 찍힌 낙인. 지역에 숨이 멎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가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들끓어 올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지난 15년간 지옥 속에서 매일 밤 꿈에 그리며 저주했던 바로 그 문양. 자신의 아버지를 불길 속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의 상징. 부와 권력의 정점에 숨어 괴물처럼 군림하는 자들. 유진그룹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비밀 조직 활용의 화롱회의 낙인. 권지역에 서늘했던 눈동자가 맹렬한 불길로 타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고통을 모르는 듯했던 강서연이 그의 악력에 처음으로 작게 신음했다. 하지만 지역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여자의 등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경악, 그리고 섬뜩한 사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문신. 뭐지? 권지역의 소나기 힘에 강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상처의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녀의 신경을 찔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고, 동시에 찢어진 블라우스를 여미려 했다. 그 움직임은 수년간 훈련받은 자의 반사신경이었지만, 지역의 눈에는 그것이 완벽한 자백으로 보였다. 그녀는 그 문신을 숨기려 했다. 지역은 거칠게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두 걸음 물러섰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등을 꿰뚫을 듯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15년 전 그날 밤의 지옥 같은 불길로 가득 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던 아버지의 서재, 유독한 연기와 살이 타는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 그날은 그의 18 생일이었다. 유진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강직한 검사였던 그의 아버지. 권태주는 그날 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축하주를 들기도 전에 별장은 화염에 휩싸였다. 지역은 아버지의 지시로 비밀 통로를 통해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아버지는 서류를 챙기러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지역은 보았다. 불타는 별장을 배경으로 유유히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그 남자는 뒤돌아보며 불길을 감상했다. 화염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지역은 보았다. 그의 목덜미에서 흉터처럼 번들거리던 그 끔찍한 문양.
용의 비늘과 불꽃이 뒤엉킨 활용회의 낙인. 그날 이후 권지혁이라는 이름은 죽었다. 그는 오직 복수를 위해 JW 그룹의 후계자 권지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15년간 그는 단 한순간도 그 낙인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상징이 아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주무르는 유진그룹. 그 심장부에 기생하는 독사 박태만 회장의 사병 스핑 집단. 그들은 유진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 그림자의 낙인이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나가.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했다. 그의 분노는 너무 깊어서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피가 흐르는 어깨, 부서진 조각상, 그리고 남자의 살기 어린 눈빛.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지만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깨닫고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상처. 치료하겠습니다. 조각상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역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 낙인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역겨움과 사리가 동시에 치밀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재빨리 일어나 서재를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마자 지역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단단한 대리석에 부딪힌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강서연.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유진의 그림자가 왜 제 발로 이곳에? 그것도 빗띠라는 우스꽝스러운 명목으로 들어왔단 말인가? 함정인가? 박태만의 새로운 수작인가? 그는 즉시 인터컴을 눌러 조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JW 그룹의 정보팀을 총괄하는 그의 유일한 신복이었다. 조 실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한밤중에 호출해도 조 실장은 10분 만에 지혁의 앞에 섰다. 지혁은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다. 강서연, 오늘 내 개인 비서로 온 여자.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시 파. 조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미 신원조사는. 그건 쓰레기야. 지역이 일갈했다. 그 여자의 이력서에 적힌 건 전부 가짜일 거다. 출생, 학력, 경력, 심지어 이름까지도. 내가 원하는 건 그 껍데기 밑에 숨겨진 진짜 정체다. 당장 시작해. 24시간 주지. 조 실장은 지역의 살기 어린 분위기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역은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유진 그룹이 이 여자를 보낸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가 유진 그룹에서 도망친 것인가? 다음 날, 지역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강서연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도 어젯밤의 혼란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감정이 삭제된 로봇 같았다. 지역은 일부러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그녀의 한계를 시험했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처리했다. 그녀가 완벽하게 행동할수록 지역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저 정도의 통제력과 능력, 평범한 고아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혹독한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저 낙인과 마찬가지로 유진 그룹이 찍어낸 결과물, 약속한 24시간이 되기 직전
조 실장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이지? 조 실장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말씀하신 대로 강서연이라는 인물의 공적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역추적한 결과 5년 전 유진 바이오 산하의 한 비밀 연구소에서 신원불명의 피험자 한 명이 사라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유진 바이오, 유진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가장 베일에 쌓인 곳, 표면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하는 곳이었지만 지역은 그곳이 불법 임상시험과 함께 그림자들을 양성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 실장이 말을 이었다. 그 연구소는 프로젝트 섀도우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진 피험자의 유일한 신체 특징 기록이 이것입니다. 조 실장이 화면을 넘기자 흐릿한 CCTV 화면과 함께 텍스트가 나타났다. 식별번호 734. 여성. 오른쪽 견갑골 하단. 활용의 특수 낙인 보유. 지역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빙고. 그는 조 실장을 물러가게 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서연은 유진이 보낸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의 지옥에서 탈출한 불량품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졌다는 그 빚 역시 그녀를 다시 잡아들이기 위한 유진의 덫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덫이 자신에게로 그녀를 데려왔. 그날 밤 지역은 강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어제와 같은 서재가 아닌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70층의 집무실이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지혁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젯밤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이성으로 빛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어제 조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던졌다. 서연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파일의 표지에는 유진바이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지역은 일부러 그녀의 상처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어깨는 좀 어떤가? 그 상처 말고 그 아래에 있는 것 말이야. 서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정면에서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가짜겠지. 상관없다. 지역의 눈이 그녀의 동공을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떠보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그 낙인의 의미를 묻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복수에 필요한 핵심을 찔렀다. 유진에 얼마나 있었지? 권지혁의 마지막 질문은 얼음 송곳처럼 강서연의 방어막을 꿰뚫었다. 유진. 그 두 글자는 그녀의 삶을 올가맨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감정을 지우는 법을 배웠다. 고통, 공포, 심지어 기쁨까지도. 하지만 권지혁의 서늘한 시선과 유진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지만 고통은 무감각했다. 그녀의 뇌는 수백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를 빠르게 계산했다. 부인할 것인가, 거짓말을 할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권지혁의 눈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지금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억. 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제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식별번호 734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과거 훈련소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들은 저를 프로젝트 그림자의 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그림자. 그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조 실장의 보고서에 있던 바로 그 단어였다. 유진 바이오의 지하시설에서 행해지던 비인간적인 실험. 목적은 단 하나. 유진 그룹을 위한 완벽한 도구를 만드는 것. 그들은 아이들을 모아 훈련시켰습니다. 감정을 제거하고 신체를 개조하고 오직 복종만을 주입했습니다.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를 감싼 붕대 위로 그녀의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무표정이 아닌 깊은 절망과 얼어붙은 분노가 스쳤다. 저는 도구가 아닙니다. 소유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붕대 아래의 낙인이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워졌다. 그 낙인은 활용회의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통과한 자들, 혹은 그들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 찍히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주인의 표식입니다. 활용회.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권지혁의 온몸에서 억눌러왔던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서연에게 성큼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15년 전의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를 삼켰던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서연은 그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붙들렸지만 놀랍게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 표식. 난 그걸 알아.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아졌다. 15년 전 내 아버지를 태워 죽인 그놈의 목덜미에 바로 그 불타는 용의 문양이 있었다.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JW 그룹의 총수 권지혁. 그의 과거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냉혹한 MA 전문가, 감정 없는 기업, 사냥꾼이라고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의 남자는 자신과 똑같은 지옥의 화염에 영혼을 데인 자였다. 그는 서연의 턱을 놓아주었지만 그가 만진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따가웠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으로 돌아가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얼음도 넣지 않은 독한 액체를 그는 물처럼 들이켰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검사였다. 유진 그룹의 비자금과 프로젝트 그림자의 실체에 거의 접근했지. 그는 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쾅 하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울렸다. 박태만, 유진 그룹의 회장이자 활용회의 수장. 그놈이 내 아버지의 수사팀 전체를 별장 화재로 위장해 처리했다. 난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권지혁이 유진 그룹의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들의 영역을 집요하게 침범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한 소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괴물을 향해 15년간 준비해온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지역은 책상 서랍에서
어제 서연이 서명했던 채무 계약서를 꺼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진 100억 원의 빚, 그녀의 목숨값이자 족쇄였다. 그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주황색 불꽃이 종이를 삼키며 검게 태워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를 이곳에 묶어두었던 법적인 족쇄가 검은재가 되어 흩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이 자유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더 크고 더 위험한 계약을 위한 서막이었다. 이제 넌 빚진 자가 아니야. 강서연. 아니, 734번. 불꽃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올랐다. 유진은 내 아버지를 이용해 널 올가매려 했겠지. 넌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었으니까. 하지만 넌 탈출했고, 운명은 널 내게 데려왔다. 그는 타다 남은 재를 크리스털 재떨이에 털어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선택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 네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유진의 그림자들이 널 사냥할 거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이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넌 다시 그 지옥 같은 연구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제거당하겠지. 그의 말은 잔인한 진실이었다. 서연은 도망쳤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 낙인이 찍힌 이상 그녀는 영원히 유진의 사냥감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동시에 더 위험한 포식자였다. 혹은 내 손을 잡아. 권지혁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피 냄새, 위스키 냄새, 그리고 15년 묵은 증오의 냄새가 났다. 난 내게 완벽한 자유를 주겠다. 네 과거를 삭제하고 새로운 신분과 너 자신만의 인생을 보장하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를 향했다. 그 대가로 넌 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 한다. 유진이 내게 찍어놓은 그 낙인을 이제 유진의 심장을 향해 겨눠라. 나와 함께 박태만을 무너뜨리는 거다. 강서연은 내밀어진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단단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녀는 평생을 유진의 소유물로 살았다. 그녀의 모든 기술과 능력은 오직 유진을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가 그녀의 기술을 이용해 유진을 파괴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그녀 자신을 위한 복수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내고 싶었다. 권지혁은 위험한 남자다. 어쩌면 박태만보다 더 무서운 인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눈에는 박태만의 탐욕과는 다른 순수한 증오와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 역시 차갑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두 개의 차가운 그림자가 복수라는 이름 아래 어둠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기가 자신의 주인을 찾았을 때 내는 차갑고 명료한 소리였다. 권지혁의 입가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밤의 동맹이 성사되었다. 좋아. 이제부터 넌 내 비서가 아니라 내 그림자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가리켰다. 첫 번째 목표는
박태만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그의 가장 오만하고 어리석은 아들. 유진건설의 박민석 상무. 그자의 돈줄부터 끊어놓을 거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JW그룹 70층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빚에 묶인 하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자 복수의 그림자였다. 그녀의 복장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감정한 기계의 그것에서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불렀다. 거대한 전략 상황판처럼 꾸며진 벽면 스크린에는 유진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가 떠 있었다. 그 정점에는 박태만 회장이 있었고 그 바로 아래 문어발처럼 뻗어나간 계열사들 중 가장 부실하고 오만한 가지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유진건설, 상무 박민석, 박민석. 지역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태만의 외아들이자 유진의 유일한 상속자. 머리는 텅 비었지만 탐욕과 오만함만은 아버지를 능가하지. 그는 유진건설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 돈줄이다. 서연은 스크린에 떠 있는 박민석의 사진을 말없이 응시했다. 기름진 머리카락, 거만한 미소. 그녀는 훈련소 시절 가끔 높은 분들의 시찰 때 그를 먼발치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그는 그림자들을 마치 벌레 보듯 했었다. 그녀는 지역을 돌아보았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지역은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건넸다. 박민석은 극도로 편집증적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법 자금 내역을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유진그룹 내부망에서도 분리된 개인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서버가 유진건설 본사 30층. 그의 개인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다. 그는 보안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최첨단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증까지 3중 잠금 장치로 보호되고 있지. 외부에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해. 서연은 복잡한 설계도를 단 몇 초 만에 스캔했다. 그녀의 눈이 서버실로 향하는 환풍구와 전력 공급 라인을 빠르게 쫓았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녀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민석을 자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단순한 칼이 아니었다. 전략을 이해하는 두뇌까지 갖추고 있었다. 물론이지. 네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순간 난 이쪽에서 움직일 거다. 지역은 JW증권의 트레이딩 룸 차트를 띄웠다. 박민석은 자신의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유진건설의 주가 조작에 사용하고 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호재성 기사를 터뜨려 주가를 띄운 뒤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이지. 내가 그 흐름을 끊을 거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서연은 유진건설의 신입 보안 요원으로 위장 잠입할 것이고 지역은 JW그룹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그녀의 신분을 세탁하고 내부망의 접근 권한을 심어줄 것이었다. 작전 실행일은 3일 후 박민석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 밤이었다. 3일 후 자정 유진건설 빌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서연은 깔끔한 보안 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고 그 너머로 권지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은 30층 복도 진입. 순찰조는 15분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렀다. CCTV의 사각지대만을 정확히 밟으며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유령에 가까웠다. 박민석의 사무실 문 앞. 첫 번째 관문인 지문 인식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역의 팀이 미리 빼돌린 데이터로 복제한 특수 필름으로 가볍게 통과했다. 문제는 안쪽의 홍채 인식기와 정맥 인증기였다. 그것은 오직 박민석 본인만 통과할 수 있었다. 서연. 시간 없어. 3분 남았다. 지역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서연은 사무실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민석의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싼 위스키 디캔터에 멈췄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그가 매일 사용했을 법한 크리스털 잔. 그녀는 특수 용액을 꺼내 잔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소형 스캐너로 잔에 남은 미세한 유분과 타액 흔적을 스캔했다. 데이터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소형 단말기로 전송되었다. 회장님, 박민석의 생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홍채 이미지와 정맥 패턴을 재구성해서 지금 당장 서버실 인증 시스템으로 쏴주십시오. 미쳤군. 하지만 해보지. JW그룹의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이 전송한 불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천 개의 가능한 패턴을 시뮬레이션했다. 1분, 2분, 시간은 흘러가고 순찰조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띠리릭, 인증 시스템의 붉은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서버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 포트를 서버에 연결했다. 데이터가 맹렬한 속도로 복사되기 시작했다. 50%, 70%.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의 강제 인증 시도를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강서연, 나와 데이터는 됐어. 지혁이 외쳤다. 아닙니다. 10초 남았습니다. 90%, 100%. 그녀는 USB를 뽑아들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이미 복도에는 보안 요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반대 방향, 창문을 향해 달렸다. 거기서 요원들이 소리쳤다. 서연은 30층의 강화 유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깨부수고 미리 준비해둔 와이어를 창틀에 고정했다. 그녀는 야간 작전용 특수복에 달린 로프를 타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받아내고는 총알처럼 현장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유진건설은 발칵 뒤집혔다. 박민석은 해외에서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서연이 빼낸 비자금 내역을 바탕으로 박민석이 주가 조작에 이용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줄을 정확히 차단했다. 동시에 JW증권은 막대한 양의 유진건설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남은 비자금을 필사적으로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서연이 빼낸 데이터가 암호화된 파일의 형태로 익명으로 언론사와 검찰에 제보되었다. 속보, 유진건설, 박민석 상무.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혐의. 언론이 터져나왔다. 유진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박민석은 단 하루 만에 자신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광란에 빠져 모든 것을 때려 부쉈다. 누구야 감히 어떤 새끼가 내 뒤통수를 쳐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팀장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당장 찾아내. 그 빌어먹을 쥐새끼를 찾아내. 내 서버에 접근한 놈. 살려서 내 앞에 데려와. 박민석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내부자의 소행이거나 경쟁사의 좀도둑질 정도로 생각했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자신이 경멸했던 그림자 중 하나가 그 포식자의 칼이 되었다는 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사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건설의 주가 폭락과 박민석 상무의 비자금 스캔들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태풍의 핵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검찰은 즉각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정작 태풍의 눈,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75층 회장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곳은 권지혁의 현대적이고 날카로운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오래된 향나무 냄새와 묵직한 권위가 공기를 짓누르는 방. 유진그룹의 회장 박태만은 분노에 차 날뛰는 아들 박민석을 앞에 두고도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일정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가장 깊은 심해처럼. 그는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완벽한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박민석이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시끄럽다. 박태만의 낮은 목소리가 아들의 고함을 단숨에 잘랐다. 그는 붓의 먹물을 듬뿍 적셔 거대한 화선지 위에 뱀사셔자를 써내려갔다. 내 놈은 고작 쥐새끼 몇 마리에게 창고를 털린 주제에 호랑이라도 잡은 듯이 날뛰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이나 경쟁사의 해킹이 아니다. 놈들은 내 서버가 뚫린 바로 그 시점에 정확히 맞춰서 공매도를 시작했다. 이건 사냥이다. 박민석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아비의 눈은 아들의 그것과는 격이 달랐다. 누가 감히. 권지혁. 박태만이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15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권태준 검사의 어린 아들. 내가 너무 무르게 대처했어. 그저 MA에 미친 애송이인 줄 알았지. 감히 내 아들의 목줄을 물어뜯을 줄이야. 박태만은 자신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고갯짓했다. 준비해. 비서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말입니까? JW그룹을 칠까요? 박민석이 흥분해서 물었. 박태만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기업을 치면 전쟁이 된다. 난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경고를 하려는 거지.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뱀은 적의 심장을 물기 전에 가장 부드러운 살을 먼저 무는 법이다. 권지혁이 가장 아끼는 것. 하지만 잃어도 JW그룹의 경영에는 타격이 없는 것. 그걸 찾아서 밟아버려라. 그 명령은 잔인하고도 정확했다. 박태만은 아들과는 달리 이미 전장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같은 시각 JW그룹 펜트하우스. 권지혁과 강서연은 승리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유진그룹의 내부망에서 자신이 남긴 모든 디지털 족적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기술은 유진이 가르친 것이었지만 이제 그 칼날은 유진을 향해 있었다. 박민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보안팀이 제 침입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림자의 수법이라는 것까지는 파악한 듯합니다. 그녀가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다. 권지혁은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어. 어차피 박민석은 미끼였으니까. 늙은 뱀이 구멍에서 기어 나오게 만들 미끼. 그의 예측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박태만의 첫 번째 반격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박태만이 사업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JW그룹의 해외 계약을 방해하거나 주가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박태만은 권지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인물이었다. 그때 지역의 책상 위에 놓인 오직 몇 사람만이 아는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평소라면 울릴 리 없는 번호였다. 지역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가운 병원의 목소리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 그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물었다. 윤 회장님께서 사고를 당하셨다. 그의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윤 회장. 그는 지혁의 아버지. 권태준 검사의 오랜 친구이자 부모를 잃은 지역을 뒤에서 묵묵히 돌봐준 정신적 지주였다.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던 노인이었다. 병원 중환자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노인을 보며 권지혁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의사는 단순 뺑소니 사고 같다고 했지만 지혁은 알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JW그룹의 조비서 실장이 어두운 얼굴로 다가와 보고했다. 사고 현장 CCTV는 전부 알 수 없는 오류로 먹통이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덤프트럭이 윤 회장님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트럭은 도난 차량이었고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경고. 활용해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는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독한 긴장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박태만. 지혁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놈은 내가 선을 넘었다고 경고하는 거야. 내 사업이 아니라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암처럼 들끓는 순도 높은 살이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15년을 기다렸지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건조했지만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낙인이 찍힌 자리. 그들은 소중한 것을 먼저 부숩니다.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성을 잃게 만들죠. 윤 회장님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은 권지혁. 바로 그 자신일 것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감정 없이 살아왔다.
공포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연민은 제거해야 할 약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 남자를 바라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 유일한 동맹자, 자신을 소유물이 아닌 그림자로 인정해준 이 남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준 이 손을 또 다른 지옥이 삼켜버릴 것 같은 끔찍한 예감. 그녀는 박태만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알고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그를 불렀다. 박태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를 멈추게 하려면 지역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정한 CEO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전 불타는 별장에서 살아남은 소년의 눈.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맹세한 자의 눈이었다. 그래, 멈추지 않겠지. 그가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나도 멈추지 않아. 박태만이 내게 경고를 보냈다면 이제 나도 답장을 보낼 차례다. 경고가 아닌 선전포고를. 그는 서연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 낙인을 새긴 자들의 본거지. 프로젝트 그림자의 심장부. 이제 그곳을 부술 시간이다. 박태만의 잔인한 경고는 권지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 차갑고 이성적인 전략가로 만들었다. 그는 윤 회장의 병실을 지키는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리고 JW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에게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였다. 그리고 그는 강서연과 함께 전쟁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때였다. 박민석은 꼬리에 불과해. 진짜 몸통. 박태만을 끌어내리려면 그의 심장을 꿰뚫을 증거가 필요하다. 지역은 거대한 스크린의 유진그룹에 수십 년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띄웠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박태만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한 자였다. 서연은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그 문서들 사이의 빈 공간. 기록되지 않은 어둠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태만의 모든 범죄, 살인교사, 불법 임상시험, 정계로비. 그 모든 것은 그림자 장부에만 기록됩니다. 그림자 장부 지역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활용해의 존재 이유이자 박태만의 진짜 생명줄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유진의 모든 비밀이 담긴 원본 데이터죠. 그것만 있으면 박태만은 물론 그와 결탁한 정재계의 모든 거물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장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지역의 눈이 빛났. 그게 어디 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그림자의 최종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제가 훈련받았던 알파 시설의 메인 서버 어딘가에 백업되어 있을 겁니다. 알파 시설. 그녀가 734번으로 불리던 지옥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이름을 다시 입에 담게 될 줄은 몰랐다. 그곳은 5년 전 그녀가 탈출한 이후 폐쇄되었고 유진 바이오의 다른 연구소로 모든 기능이 이전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유진은 그들의 더러운 비밀이 담긴 무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역은 그녀의 창백해진 안색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제 발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위험해. 이미 폐쇄된 곳이라도 박태만이 덫을 남겨뒀을 거다. 위험한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장부 없이는 회장님의 복수도 저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녀의 눈은 확고했다. 그리고 그곳의 보안 시스템을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지역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1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복수만을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그날 밤 바로 움직였다. 강원도 산기슭, 민간인 통제구역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옛 유진 바이오 알파 시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숲속.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었다. 폐쇄되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건물 외곽에는 여전히 전력이 흐르고 있었고, 최첨단 감시 카메라가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번뜩였다. 예상대로군요. 여전히 살아있는 요새입니다. 서연이 적외선 망원경으로 건물을 훑으며 말했다. 정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비상 탈출로가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개구멍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그녀는 지역을 이끌고 건물의 후미진 배수구로 향했다. 좁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전진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정적이 배수관을 울렸다. 마침내 그들은 시설 내부 지하 3층의 기계실로 통하는 환풍구 앞에 섰다. 서연은 능숙하게 환풍구 덮개를 해체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녀가 지독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냄새, 소독약과 먼지가 뒤섞인 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간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의 눈앞에 어둡고 긴 복도가 나타났다. 그녀가 매일 고문과도 같은 훈련을 받기 위해 걸었던 그 괜찮나? 지역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물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하고 어둠 속으로 먼저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목표는 지하 5층 메인 서버실이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 통제실을 거쳐야 했다. 서연은 모든 CCTV의 위치와 센서의 작동 범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완벽한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다. 마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령처럼 지하 4층. 그들은 거대한 유리벽 앞에 섰다. 유리 너머는 한때 훈련장이라고 불렸던 곳이었다. 텅 빈 공간에는 각종 훈련기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다. 서연은 그곳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귓가에 교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어린아이들의 비명, 그리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734번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다. 고통을 잊어라.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유진의 도구다. 끔찍한 기억이 그녀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려왔다. 어깨에 낙인이 불로 지지는 듯 뜨거워졌다. 그녀는 주저앉고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뺨을 강하게 붙잡았다. 고통에 가까운 악력이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명령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734번은 죽었어. 넌 강서연이야. 내 그림자다.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가 환청을 찍고 들어왔다. 뺨을 잡은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의식을 깨웠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선택한 전사였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지하 5층 서버실. 그곳은 완벽한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수백 개의 서버가 푸른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림자 장부는 저기 있습니다. 그녀가 중앙의 가장 거대한 메인 서버를 가리켰다. 박태만과 최종 관리자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블랙박스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특수 단말기를 서버에 연결했다. 하지만 그녀가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던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시설 전체를 울렸다. 덫입니다. 서연이 소리쳤다. 우리가 침입하는 순간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니터에 데이터 삭제 카운트다운이 떴다. 섹신뷰오다 젠장 지역이 욕설을 내뱉었. 방법이 없어 물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버를 여는 순간 그녀는 말을 멈췄다. 서버를 강제로 개방하면 강력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미카소. 서연은 지역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손에 감았다. 뭐 하는 짓이야. 이 데이터를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녀는 지역을 밀쳐내고 서버의 메인 전력 패널을 향해 달려들었다. 시리너처. 그녀는 패널을 뜯어내고 자신의 손을 복잡한 전선 사이로 밀어넣었다. 과직, 엄청난 고압 전류가 그녀의 몸을 덮쳤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온몸이 경련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카운트다운이 멎었다. 데이터 삭제가 중지되었다. 지역은 쓰러진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서연,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손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데이터 확보 하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지역에게 건넸다. 이건 블랙박스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역이 의아해하며 USB를 받았다. 뭐지? 제가 탈출하기 전에 숨겨둔 제 개인 백업입니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림자 장부의 사본은 아니지만 그 장부에 접근했던 기록.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지역의 눈을 향했다. 15년 전 회장님 아버님 사건에 원본 보고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알파 시설의 경보음이 지옥의 사이렌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권지혁은 연기나는 강서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고압 전류의 충격으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USB를 쥔 지역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데이터는 파기됐지만 침입 기록은 박태만에게 보고됐을 겁니다. 그림자들이 올 겁니다. 지역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거의 반쯤 그녀를 끌다시피 하며 그들이 들어왔던 어두운 배수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림자 장부 원본 확보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손에 쥐니 작은 USB의 무게를 느꼈다.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 시설을 빠져나와 대기시켜둔 차에 그녀를 밀어넣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내내 지역은 백미러를 주시했다. 다행히 추격은 없었다. 박태만의 그림자들이 그 폐쇄된 시설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노출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지혁은 자신의 개인 주치의를 호출했다. 그는 감정 없이 의사에게 전기 감전 사고다. 완벽하게 치료하고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 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다. 파일, 암호는 제 식별번호, 지발산슈스, 그리고 회장님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지역은 그녀가 치료받는 방을 뒤로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서연이 말해준 암호를 입력하자 단 하나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건 보고서 KTJ 권태준 제거 작전. 그는 숨을 참고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화재, 현장, 사진, 권태준 검사의 동선, 작전에 투입된 활용의 요원들의 명단 모두 암호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선명한 결제 사인, 박태만, 그의 친필 사인이었다. 잔존물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고 사고사로 위장할 것. 권지혁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15년간 그를 지탱해온 것은 의심과 정황 증거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한 자의 서명이 있었다. 이것은 연기나는 총이 아니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응축된 살이었다. 한편 유진그룹 본사 박태만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알파 시설이 쥐새끼들에게 알렸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처음으로 아들 박민석의 뺨을 내리쳤다. 내 놈이 비자금이나 빼돌리며 소란을 피운 덕분에 놈들이 내 목줄까지 기어오르게 만들었어. 박태만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박민석은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버지의 신임을 잃는 것은 그에게 죽음과도 같았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감히 금고를 넘본 놈들. 제가 반드시. 어떻게 박태만이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서버를 턴 것도 알파 시설을 턴 것도 동일한 수법이다. 그림자의 수법이야. 그제야 박민석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프로젝트 그림자. 그리고 몇 년 전 사라졌던 유일한 탈출자. 734번.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수십억의 현상금이 걸렸다. 마침내 그에게 보고가 올라왔다. 5년 전 사라졌던 734번. 강서연이라는 가짜 신분을 가진 여자가 최근 JW그룹의 권지혁 회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것.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지혁, 그리고 자신의 지옥에서 탈출한 최고의 작품. 박민석은 분노와 함께 뒤틀린 희열을 느꼈다.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불량품을 자신이 처리하고 동시에 권지혁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만큼 치밀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오만했다. 권지혁이 그년을 데리고 있단 말이지. 감히 내 것을 훔쳐. 박민석은 비웃었다. 그는 서연이 그저 권지혁이 주워다 쓰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능력을,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림자 장부의 또 다른 사본을 비밀리에 이동시킨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정보는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었고 권지혁의 정보팀이 그것을 낚아채도록 유도되었다. 긴급 정보 박민석.
내일 밤 10시 인천항 제3 창고에서 원본 데이터 해외 밀반출 시도 조 비서실장의 긴급 보고가 지역에게 전달되었다. 서연은 그때 막 치료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집무실로 들어선 참이었다. 그녀는 그을린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내용을 훑어보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함정입니다. 지역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박민석은 저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회장님까지도. 그는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 거라는 생각은 못하겠죠. 권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망보고서가 담긴 USB를 집어들었다. 이 증거만으로는 박태만을 법정에 세우기 부족했다. 그들은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다. 박태만이 자신의 아들을 내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살아있는 증거, 함정인 걸 알지. 지역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빛났다. 하지만 박민석이 제 발로 우리에게 와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서연이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를 잡으실 겁니까? 잡는 게 아니야. 지역이 재킷을 입으며 말했다. 사냥하는 거지. 놈이 우릴 잡으려 판을 짰다면 우린 그 판 위에서 놈의 목을 조를 거다. 그들은 박민석의 함정이 기다리는 인천항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유진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머리 하나를 잘라낼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인천항 제3창고 밤 10시 약속된 함정의 시간. 굵은 빗줄기가 낡은 함석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바다 안개와 비가 뒤섞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권지혁은 약속 장소에서 500m 떨어진 통신 장비로 개조된 밴 안에서 작전 상황판을 주시했다. 열감지 드론이 포착한 창고 내부는 붉은 인형들로 가득했다. 최소 20명. 모두 중무장한 상태였다. 예상대로 미끼를 덥석 물었군. 조 비서실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역은 차갑게 모니터를 응시했다. 미끼는 박민석이다. 우리가 아니라. 그는 이어피스를 확인했다. 강서연. 들리나? 명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창고의 그림자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강서연은 거대한 컨테이너 더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알파 시설에서 입은 화상 때문에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감각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박민석이 보이지 않았다. 함정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지역에게 신호를 보냈다. 덫을 놓은 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놈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을 거다. 2층 제어실을 확인해. 지역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서연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쇠사슬을 타고 유령처럼 2층 난간에 착지했다. 제어실 유리창 너머로 박민석이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화룡회의 표식이 목에 새겨진 경호대장이 서 있었다. 전현이 정말 제 발로 기어들어 올까요? 부하의 질문에 박민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권지혁 그놈도 같이 왔을 거다. 놈들은 장부에 눈이 멀었으니까.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이었다. 쾅 제어실의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검은 형체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아니,
그녀는 구른 것이 아니라 이미 박민석의 경호대장을 향해 몸을 날리고 있었다. 경호대장은 유진의 최정의 그림자 출신이었다. 그가 반사적으로 총을 뽑아들었지만 서연의 동작은 그의 신경 반응 속도를 넘어섰다. 서연은 유리를 깨고 들어온 반동을 이용해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그의 총을 쥔 손목을 팔꿈치로 내리찍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착지하는 동시에 몸을 낮춰 그의 하관을 걷어찼다. 거구의 남자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났다. 박민석은 공포에 질려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너 734번.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감히 내년 따위가 바로 그때 창고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다. 조 실장. 지금이다. 권지혁의 명령이었다. 창고의 모든 거대한 셔터가 동시에 닫히며 굉음을 냈다. 쿵쿵쿵 완벽한 밀실이 만들어졌다. 동시에 창고 천장에 설치된 수십 개의 고압살수 장치에서 물이 아닌 최루성 가스와 연막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콜록이게 무슨 아래층에 매복해 있던 용병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권지혁의 계획이었다. 그는 박민석이 자신들을 가둘 함정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그 함정을 역으로 이용했다. JW 그룹의 정예보안팀이 방독면을 쓴 채 반대편 입구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민석의 용병들은 시야가 차단된 채 훈련된 JW의 팀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기 시작했다. 제어실 안. 박민석은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은 이미 지역에 의해 외부에서 잠겨 있었다. 그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살려줘. 돈도는 얼마든지 주겠다. 권지혁이 얼마를 준다고 했지. 내가 10배. 100배를 주마. 서연은 붕대로 감긴 피투성이 손을 들어 올리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넌 아직도 내가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박민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도구가 발산하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난 내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성인 남자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들려 올라갔다. 난 네가 버린 칼이다. 그녀는 박민석의 복부에 정확하게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가 숨을 토해내며 무너졌.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넌 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 넌 내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거라 생각했어. 그녀는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넌 틀렸어. 넌 내 과거일 뿐이다. 그녀는 그의 턱을 가격해 완전히 의식을 빼앗았다. 육체적인 승리이자 그녀가 평생을 갇혀 살았던 734번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심리적인 승리였다. 연막이 거친 창고 1층. JW 보안팀이 생존한 용병들을 모두 결박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벤에서 내려 어둠을 뚫고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창고를 울렸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연과 그녀의 발치에 쓰러진 박민석을 올려다보았다. 수고했다. 지혁이 짧게 말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제어실 문을 열고 박민석을 질질 끌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그를 지혁의 발 앞에 던졌다. 증인.
확보했습니다. 조 비서실장이 다가와 박민석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진그룹의 황태자가 개처럼 쓰러져 있었다. 권지혁은 박민석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승리감이나 기쁨이 아닌 더 깊은 심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다른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이 전화는 조 비서실장조차 모르는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회선이었다. 그가 15년간 공들여 심어둔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단 하나의 칼, 나다. 지역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렸다. 선물을 준비했다. 유진의 황태자. 박민석이다. 놈의 입을 열게 할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원하는 게 뭐지? 박태만의 목. 지역이 대답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청소할 대의명분. 이제 늙은 뱀을 사냥할 시간이다. 새벽녘. 빗줄기가 잦아들기 시작한 인천항 제3창고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권지혁은 의식을 잃은 박민석을 자신의 사설 보안팀에게 인계했다. 그는 조 비서실장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강서영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유진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릴 두 개의 치명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살아있는 증인 박민석, 그리고 15년 묵은 진실이 담긴 USB. 그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한 비밀 안가에서 긴급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권지혁이 15년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칼, 이강준 부장검사였다. 이강준은 권지혁의 아버지 권태준 검사의 마지막 후배이기도 했다. 그는 권지혁이 내민 USB를 받아들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박태만의 친필 서명. 이강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평생을 법과 정의를 위해 살아왔지만 거대한 유진 그룹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를 수십 번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괴물의 심장을 뚫을 창이 들려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태만은 꼬리 자르기에 능한 놈입니다. 권지혁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더 가져왔지. 그의 신호에 안가 밖에서 대기하던 보안팀이 묶인 채 재갈이 물린 박민석을 끌고 들어왔다. 이강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진그룹의 황태자가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박민석의 입. 지역이 말했다. 그리고 제가 곧 터뜨릴 언론. 검사님은 그저 법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이강준 부장검사는 USB의 사본과 박민석의 신병을 확보하고 즉시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 박태만의 정치권 인맥이 손을 쓰기 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유진 그룹비리 특별수사본부를 긴급 편성했다. 박민석은 밀실에서 이강준 검사와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발악하던 박민석도 이강준이 내민 USB의 내용, 자신의 아버지가 15년 전 살인을 교사한 증거를 보자 무너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강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썩든가 아니면 아는 것을 모두 불고 감형을 받든가 선택해. 박민석은 결국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비자금 조성 혐의는 물론 프로젝트 그림자의 존재, 알파 시설에서 자행된 비인간적인 실험들, 그리고 아버지 박태만이 직접 관리하는 활용회의 불법 활동까지. 그의 자백은 녹화되었고
유진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망치가 되었다. 바로 그 시각 권지혁은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는 언론사들을 통해 박민석의 자백 내용 중 가장 폭발력 있는 부분, 유진 바이오의 불법 인체 실험과 정재계 로비 리스트의 일부를 터뜨렸다. 박민석의 주가 조작 스캔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유진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채권단은 일제히 자금 회수에 나섰다. 수십 년간 박태만에게 기생하며 부를 축적했던 정치인들과 동맹 기업들은 마치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쥐떼처럼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유진 그룹 75층. 박태만의 집무실. 그는 여느 때처럼 벼 위에 먹을 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검찰 특수본이 본사로비를 통과했습니다. 저희 그림자들이 맡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박태만은 붓을 들었다. 그는 화선지 위에 죽을 사스 자를 쓰려다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공포가 아닌 기이한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그때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사들이 아니었다. 권지혁이었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강서연이 서 있었다. 박태만의 사설 경호 시스템은 이미 서연의 손에 무력화된 뒤였다. 감히 내 놈이 여기까지. 박태만이 총을 그들에게 겨누었다. 그의 눈이 15년 전 그날 밤처럼 번뜩였다. 오랜만이군. 권태준 검사의 어린 아들. 박태만이 으르렁거렸다. 이 모든 게 내 놈의 짓이었어. 권지혁은 그의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박태만의 책상을 가로질러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JW 그룹 회장으로 온 게 아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15년 전 당신이 불태워 죽인 권태준 검사의 아들로 당신의 명복을 빌어주러 왔다. 박태만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총구를 서연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나의 가장 완벽한 실패작. 내년이 감히 주인을 물었구나.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강서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지역의 앞을 막아서는 동시에 책상을 짚고 몸을 날려 박태만의 손목을 꺾었다. 탕 총알이 천장을 뚫었다. 서연은 고통스러워하는 박태만의 팔을 부러뜨릴 듯이 제압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원혼의 그것 같았다. 난 당신의 실패작이 아니야. 난 당신의 심판이다. 바로 그때 광문이 열리며 이강준 검사와 특수본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만, 이강준이 외쳤다. 당신을 살인교사, 불법, 감금 및 특수상해, 자본시장법 위반, 그 외 다수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박태만을 제압했다. 그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평생 법 위에 군림했던 제국의 황제. 그가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복도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권지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저주가 가득했다. 권지혁은 그저 말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배웅했다. 15년간 그를 짓눌렀던 복수의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기쁨 대신 거대하고 시린 공허함만이 남았다. 박태만의 체포와 박민석의 자백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은 불과 며칠 만에 공중분해되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의해 분할 매각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와 권력의 카르텔. 화룡회는 수장이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언론은 연일 승전보처럼 유진의 몰락을 떠들어댔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권태준 검사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이강준 부장검사는 부패의 심장을 도려낸 영웅으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JW그룹, 펜트하우스. 권지혁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그의 제국은 멸망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예상했던 환희나 기쁨 대신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이 밀려왔다. 15년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다. 이제 그 목적지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그을렸던 손은 붕대를 풀었지만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깨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노예, 혹은 복수의 동맹이라는 팽팽한 긴장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약속했던 거요. 서연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졌던 100억 원의 빚이 완벽하게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이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도 734라는 번호도 아닌 한지수라는 평범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출생 기록부터 학력까지 완벽하게 세탁된 새로운 인생이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은행의 계좌 정보가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요. 지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이 묻어났다. 그 여권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 유진도, 화룡에도 더 이상 당신을 쫓지 않아. 당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으니 내가 사라지면 완벽한 자유가 되겠군. 서연은 여권에 밝힌 낯선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알파 시설을 탈출하며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였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하지만 그녀는 손에 쥐니 자유가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복수가 끝난 왕은 외로워 보였다. 그때 지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안할 것이 하나 더 있어. 그는 다른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정식 고용 계약서였다. JW그룹 위험관리본부 총괄본부장 한지수 귀하. 서연은 당황했다. 위험 관리요. 그렇소. 지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유진의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했고
그들의 시스템을 꿰뚫어 봤지. 박민석의 덫을 역이용했고 알파 시설의 함정을 간파했어. 당신의 그 능력, 그 통찰력, 어둠 속에 숨어 도망치며 살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야.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 JW 그룹을 가리켰다. 난 복수를 위해 이 성을 쌓았지만 이젠 지켜야 할 것이 생겼소. 유진처럼 부패하지 않도록,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내 제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시오. 그는 계약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명령이 아니오. 빚에 대한 대가도 아니지. 이건 나의 첫 번째 부탁이자 당신의 선택이오. 저 여권을 가지고 떠나도 좋소. 아니면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판을 짜는 거요.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서연은 두 개의 서류를 번갈아 내려다 보았다. 하나는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도피였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미래였다. 그녀는 지역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개의 서류를 모두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 안의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셔츠를 벗었다. 오른쪽 어깨, 알파 시설의 전기 충격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변한 활용회의 낙인이 선명하게 보였다. 평생을 그녀를 올감했던 주인의 표식, 그녀를 734번으로 살게 했던 족쇄. 그녀는 손을 들어 그 흉터를 만져보았다. 붕대를 푼 손의 흉터와 어깨의 흉터가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여권을 가지고 떠난다면 그녀는 한지수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어 평생 이 흉터를 감추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다. 하지만 JW 그룹의 본부장이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이 흉터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능력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낙이는 더 이상 노예의 표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고압 전류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자의 증표였다. 그것은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그녀가 이겨낸 싸움의 흔적, 생존의 흉터였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전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셔츠를 다시 입었다. 흉터는 가려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방을 나와 한지수의 여권과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를 책상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오직 고용 계약서만을 들고 권지혁의 집무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권지혁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온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서연은 그의 책상으로 걸어가 펜을 들고 계약서의 마지막 칸에 자신의 새로운 이름, 한지수를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사각, 펜이 종이를 가르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계약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위험관리본부장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734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선택한 한 명의 프로페셔널한 여성이 내는 단단하고 명료한 목소리였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겠습니까? 회장님, 권지혁은 그제야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15년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얼어붙어 있던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처음으로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내민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이제는 어둠이 아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